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상북도 예안의 강가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나의 부모님의 고향은 안동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곳에 위치한 예안이라는 곳입니다. 여름방학 때 사촌들도 오고 해서 예안으로 놀러를 갔습니다. 한 일주일쯤 있었는데 그때 무서운 일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한 아침 6시에 서울에서 출발해서 오후 2시쯤에 도착하였습니다. 와보니 친척들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나는 친척들과 굉장히 마음이 잘 맞아서 굉장히 잘 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척들 모두는 그렇게 만나서 즐겁게 얘기를 나누고, 나는 친척 동생들과 기분 좋게 물놀이를 하고 강가에서 고기도 잡으면서 그렇게 저녁까지 놀고 나서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있으려니까 심심하고 어릴 적 영웅심리로 저녁을 먹고 몰래 친척 동생들과 같이 담력 테스트를 하기 위해 근처에 흔히 말하는 폐가에 가서 탐방을 하고 오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골집에서 한 15분 거리에 있는 곳인데 무서운 얘기를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 어느새 도착했습니다. 누가 먼저 들어갈까 하다가 가위바위보를 져서 내가 첫 번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는 무섭고 떨렸지만 계속 흉가 구경을 하면서 놀다 보니 재미있으면서 스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있다 보니 숨이 막히는 듯하고 몸에 땀이 이상하리 만큼 흠뻑 젖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만 나가기로 하고 내일 또 오기로 약속을 하면서 그렇게 집으로 갔습니다. 부모님들은 왜 땀이 그렇게 다 젖었냐며 혼을 내셨지만 흉가에 갔다 온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매일 밤마다 흉가를 갔다 오면서 갈 때마다 땀이 흠뻑 젖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렇게 밤마다 매일 흉가를 드나들면서 5번째 날 밤에 여느 때처럼 우리는 흉가를 갔다 왔는데 친척 동생 중 한 명인 우석이가 갑자기 구토를 하기 시작하더니 헛것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어디 갔다 왔길래 우석이가 갑자기 이러냐고 바른대로 말하라고 심하게 추궁하셨고 우리는 숨기려다가 겁이 나서 이제까지 매일 밤 흉가를 갔다 온 얘기와 거기 안에 들어가서 놀았던 얘기를 모두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의아해하시면서 큰 아버지께 이 근처에 흉가가 있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큰아빠는 흉가가 있었는데 아마 지금 철거되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기로 하고 친척 모두가 우리가 놀았던 그 흉가를 찾아서 갔습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길을 찾으며 가고 있었는데 내 친척 동생 우철이가 어라? 이상하다 여기였는데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을 쳐다보니 우리가 놀았던 흉가는 없고 큰 연못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걸 보고 갑자기 구토 증세가 나더니 어지러워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3일 후에 나는 깨어났습니다. 내가 깨어나자마자 부모님께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고 제사를 지낸 결과 우석이와 우철이 그리고 나는 괜찮아졌다는 얘기와 근처에 사시는 유일한 할머니가 그 연못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나는 부모님을 졸라서 듣게 되었습니다. 한 30년 전쯤 그 연못 근처에 원래 사람이 많이 살았는데 어느 날 한 집에서 사는 정신병자 아버지가 가족 모두를 죽이고 연못에 다 같이 빠져서 죽어서 그날로부터 그 근처에는 살던 사람들도 모두 이사를 가고 그 할머니만 그곳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는 아마도 그 가족 물귀신들이 우리를 잡아가려고 했던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도 전혀 자살할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이 연못에 빠져서 죽었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그때까지는 사고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겪은 일을 듣고 구슬하기로 마음먹으셨고 그 가족들의 한을 풀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 할머니는 우리가 계속 흉가를 갔다 온 것을 속이고 들락날락했으면 몇 년 전 이곳에서 죽은 사람처럼 됐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몇 주일 동안 밥도 잘 못 먹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숨이 막히고 땀이 이상하리 만큼 흠뻑 젖어는 것도 그곳이 연못이라서 그랬는지 물귀신이 우리를 속여서 잡아가려고 그랬는지 아직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경험입니다. 나는 고등학생이 된 지금까지도 그곳에 다시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석 때 한번 다시 가볼까 마음먹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전생. 이제는 기억도 가물가물한 8살 때의 여름입니다. 그 여름은 내 최악의 여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 처음 맞이한 방학은 날 들뜨게 했고 연례 행사처럼 이루어지던 할머니 댁 방문은 8살 여름에도 어김없이 행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그랬듯이 날 반갑게 맞아주었고 나는 할머니 집 옆에 있는 개울에 놀러 갔습니다. 한참은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날 잡은 송사리가 꽤 됐으니까요. 한참을 놀던 도중 어느 짐승의 울음소리가 내 청각을 어지럽혔고 난 본능을 따라 그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그곳은 참아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큰 뱀이 강아지를 감싸고 큰 주둥이로 강아지의 목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난 아무 생각도 못하고 옆에 있는 큰 돌을 집어 그 뱀의 머리에 내리 찍었습니다. 푸직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뱀은 힘없이 허물어졌고 나는 강아지를 데리고 울면서 할머니께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강아지가 죽을라고 해. 난 할머니에게 울면서 강아지를 고쳐달라고 했고 할머니는 열심히 치료를 하셨지만 그 강아지는 끝내 죽고 말았습니다.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울다가 지쳐 잠들면 또 깨어나서 울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때 잠결에 들은 할머니의 대사는 내 뇌리에 깊숙이 박혀 36세라는 지금도 떠오르곤 합니다. 다 인연이란 게 있는 게다. 그 강아지도 언젠가 너를 한번 도와줄 거다. 찌는 듯한 날씨입니다. 나의 불쾌지수는 상당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집에서 선풍기나 쓰면서 낮잠 한숨 자면 소원이 없겠건만. 정수기 회사 영업사원인 나는 결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할 일 없이 터벅터벅 걷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짜증나는 날씨에 누구야? 난 불만이 가득 담긴 얼굴로 뒤를 휙 돌아봤고 그 자리엔 어쩔 줄 몰라 하는 여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배국 같은 피부에 오똑한 코, 앵두 같은 입술. 그야말로 TV에 나오는 연예인과 흡사한 외모를 지닌 여자였습니다. 혹시 전생을 믿으세요? 그녀는 나에게 터무니없는 말을 했고 난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냐는 식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도를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그쪽을 보니 전생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녀는 무안한지 나에게 눈웃음을 쳤고 난 그녀의 웃음에 흠뻑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와 나는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고 혼사가 오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녀와 나는 정확히 띠동갑이었습니다. 24살의 꽃다운 나이에 나에게 시집을 온 것입니다. 그때 문득 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한마디입니다. 다 인연이란 게 있는 게다. 그 강아지도 언젠가 너를 한번 도와줄 거다. 아마 그녀는 강아지가 환생한 것일 것입니다. 정말로 그녀는 천사 같았습니다. 얼마 후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최고급 호텔의 최고급 그녀. 정말 노총각이었던 나로서는 믿기 힘든 현실입니다. 난 이불을 덮어쓰고 그녀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너무 긴장한 탓인가.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그녀가 티 없이 맑았던 그 눈으로 앵두 같던 입으로 뭐라고 중얼거리며 돌로 사정없이 무언가를 찍고 있었습니다. 난 그녀에게 뭐하냐고 물어볼 생각으로 그녀의 곁에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이미 떡이 된 내 얼굴을 돌로 사정없이 내리찍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세 번째 이야기, 학교의 종소리. 우리 밤에 학교 가보지 않을래? 재밌을 것 같잖아. 우리 학교 귀신 나온다는 소문도 있잖아. 무서워, 안 갈래. 남자가 뭐가 그렇냐? 무서운 걸 극복할 줄 알아야지. 그럼 애들 좀 더 모아서 가자. 둘이선 좀 그렇잖아. 둘이니까 더 스릴 있지. 그냥 둘이서 가자. 대신 내일 맛있는 거 쏘는 거다. 알았어 임마. 밤 11시에 우리 교실로 와. 후레쉬는 내가 들고 갈게. 나는 어릴 적부터 무서운 걸 좋아했다. 화장실에서도 일부러 불을 켜지 않고 볼일을 보고 밤중에 물이 먹고 싶을 때도 불을 켜는 일이 없었다. 분신사바가 한창 유행할 때는 친구들과 매일 연필을 돌렸다. 물론 친구나 내가 손에 힘을 준 것이었지만 하지만 오늘은 야말로 진정한 스릴을 느낄 수 있다. 밤중에 학교라. 거기다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의 학교. 생각할수록 오싹하고 무서운 기분이 나를 도취하게 만든다. 우리 학교는 이상한 소문이 있다. 귀신이 나온다던지 학교 동상이 움직인다던지 밤 12시에 종소리가 누군가 웃는 소리라던지 다른 학교처럼 평범한 소문뿐이다. 하지만 나는 지금 그 소문을 확인하러 간다. 물론 공포를 즐기기 위한 것이었지만 밤 11시 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준비 다 됐지? 근데 느낌이 별로 안 좋다. 무서워서 그런 거야. 일단 교실로 가. 공포에 익숙해지라고. 뭐? 무서워. 교문에서 같이 만나자. 실치롱. 교실 가면 내가 내일 10,000원 줄게.
그럼 교실 먼저 갈 테니까 빨리 와. 이제 준비를 해야겠다. 일부러 늦게 가야겠다. 친구 녀석 좀 놀려 먹어야겠다. 11시 10분이 되어서 난 학교에 갔다. 분위기가 무서운 게 나를 즐겁게 만들었다. 그리고 교실로 향했다. 친구가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다. 좀 돌려 먹어야겠다. 나는 슬며시 스위치로 향했다. 나는 친구를 무섭게 하기 위해 불을 깜박거렸다. 왔어? 진짜 재밌겠다 그지? 재밌기는. 무서워 죽겠다. 일단 12시까지 컴퓨터나 하자. 컴퓨터. 비번 풀어야 되잖아. 내가 그것도 모를 줄 알아? 우리는 컴퓨터로 12시까지 많이 즐겼다. 이제 12시 다 돼가니까 복도 시계에 가보자. 종소리에서 웃음소리가 난다잖아. 무서워도 너랑 같이 있으면 괜찮겠다. 우리 시계까지 누가 빨리 가나 내기하자. 나는 불을 끄고 바로 복도의 시계로 향했다. 11시 52분쯤 된 것 같다. 나는 친구보다 훨씬 빨랐으므로 먼저 도착할 수 있었다. 이놈은 아직 안 왔네. 나는 복도를 둘러봤다. 음산한 분위기. 즐거워진다. 귀신이 나올 것만 같아 흥분된다. 엄마가 몰래 나온 거 눈치채면 안 되는데. 근데 이 녀석 왜 이렇게 안 와? 내가 너무 빨랐던 건가? 이놈 무서워서 교실에 불 켜고 있는 건가? 나는 친구 녀석에게 전화를 했다. 여보세요? 너 길 잃었냐? 무슨 소리냐? 너 우리 교실에서 복도 시계까지 누가 빨리 오나 내기했잖아. 내가 문자로 학교 못 간다고 했잖아. 전화기에서는 치지직거리다가 갑자기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전화를 닫고 시간을 확인해봤다. 11시 59분. 12시가 됐다. 시계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때 나는 시계에서 손이 나와서 내 팔을 잡아 시계 안으로 데려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생각을 바로 지워버렸다. 아주 흉악한 웃음을 한 채로 친구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후 그 학교 복도의 시계 밤 12시엔 종소리는 살려줘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네 번째 이야기, 냄새. 얼마나 잤을지 모르겠습니다. 문득 눈을 뜬 나는 강렬히 내리쬐는 한여름의 햇살로 인해 머릿속이 하얗게 될 지경이었습니다. 탁상 위에 놓인 시계는 어느덧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부스싼 머리칼을 손으로 빗어넘기며 세면대로 다가갔습니다. 지저분한 머리, 눈가의 잔주름과 그늘짐, 그리고 부르튼 입술은 도저히 정상인이라고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하긴 몇 날 며칠을 잠도 못 자고 뒤척이며 끼니까지 걸은 탓에 당연한 건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날 이렇게 만든 이유까지 생각났습니다. 나쁜 것, 날 이렇게 매몰차게 버리다니. 네가 날 어떻게 그때 핸드폰에서 음성 메시지가 왔다는 신호가 왔습니다. 혹시 그녀인가 싶어 내심 기대하며 확인한 메시지는 대학 동기였습니다. 야, 너 희정이랑 깨졌다며? 그렇다고 언제까지 그러고만 있을래? 나와라 술 한잔하자. 한순간 기대가 무너졌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네가 날 찾다고 내가 뭐 죽기라도 하겠니? 또 다른 사람을 만나 다시 시작하는 거다. 마음이 진정되자 그제서야 내 방 주위가 매우 더럽고 음침하다는 것이 내 시야를 통해 인식되었습니다. 지저분한 얼룩에 어지러워진 옷들, 수북히 쌓인 담배꽁초와 바닥을 뒹구는 술병들. 그녀에게서 헤어나지 못할 적엔 동무였지만 이제 마음을 비운 나에게는 빨리 치워야 할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샤워부터 한 뒤에 깨끗이 방을 청소했습니다. 마치 그녀와의 모든 것을 끝내듯이 청소를 끝내고 시계를 보니 3시 20분입니다. 조금만 쉬고 나서 아침 겸 점심을 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역겨운 냄새가 코를 자극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냄새지? 나는 방을 나와 부엌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자 후줄근한 쉰내와 함께 썩은 내가 진동했습니다. 불어터지고 곰팡이까지 쓴 라면엔 구더기가 스멀거리고 있었고 그걸 보는 나 또한 스멀거리는 역겨움에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를 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후 곧바로 상한 음식을 하수구에 흘려버렸습니다. 환기를 시키려 창문을 여는데 어디선가 파리 한 마리가 날아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또 한 번의 역겨운 냄새, 또 뭔가 싶어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봐도 어디서 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미칠 것 같았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흉부 깊숙이 파고드는 탓에 정말이지 괴로워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쾅쾅쾅 이봐요. 총각 좀 나와봐요. 총각 좀 나와보라니까. 이게 무슨 냄새예요?
옆집 아주머니인 듯했습니다. 간간히 다른 사람들 목소리도 들립니다. 저러는 걸 보면 확실히 이 불결한 냄새의 근원지는 내 집임이 분명했습니다. 냄새의 이유는 모르지만 어쨌든 해명은 해야겠다 싶어 현관 쪽으로 가다가 내 발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무언가 갑자기 내 머리를 강하게 스쳐간 듯한 느낌에 꼼짝할 수 없었던 내 눈에 천천히 그것이 보였습니다. 침대 위 그것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내 시체는 부패화가 시작된 상태여서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구멍이 뚫린 채 구더기가 기어 나오는 걸 보고 있으니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에 견디지 못한 나는 자살이라는 수단으로 그녀와의 관계를 끝낸 것입니다. 그제서야 끔찍한 실태를 파악하고 우두커니 서 있던 내 귓가에 밖에 있는 사람들의 점점 더 커지는 웅성거림이 마치 공명음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한여름의 햇살은 여전히 그렇게 누군가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 듯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5번째 이야기, 소름 끼치는 내 방. 아빠 사업의 실패로 단칸방 월세로 이사했었습니다. 그러나 1년 만에 다시 우리만의 집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은 아파트 1층 베란다와 합쳐 약 20평이며 건축된 지 약 15년에서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초기 주공 아파트 분위기였습니다. 이전에 살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근처 빌라로 이사가면서 집을 매우 싸게 내놓았기 때문에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큰 도로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인하대와 주안역까지 버스로 5분 거리였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사거리 코너에 위치해 있어 버스가 많이 다녔습니다. 아파트 상태는 좋지 않았지만 가격 대비 훌륭한 집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생각보다 집을 싸게 구입하셔서 내부 인테리어를 하셨습니다. 인테리어를 마치고 나니 집 안은 새집 같았습니다. 가장 작은 방을 내 방으로 사용했고 항상 벽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잤습니다. 이사 온 후로 자주 꿈을 꾸게 되었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부모님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에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심하게 다투고 서로에게 손을 올리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서로 매우 격하게 다퉜습니다. 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계속 나빠지자 저는 집에 들어오지 않고 어머니가 보기 싫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돈만 받아가는 정도였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집을 나가셨습니다. 초가을에 감기 몸살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고 다음날 몸에 기운이 쭉 빠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이라고 말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가 잠깐 들르셨다가 내 방문 위에 부적 2개를 붙이고 북어를 달아주셨습니다. 그 후로 안방에서 지내게 되었고 건강이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3일 후에는 거의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셨고 저는 다시 내 방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내 방에서 잠을 자고 나면 어머니와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저의 정신 상태가 이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겨울이 되자 보일러가 고장나 모두 안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고 저는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도 점집에 다녀오시고 앞으로 내 방에서 자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로 어머니와 같이 자면서 싸우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 방이 기운이 매우 센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무당은 내 방에 지방령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 방은 현재 먼지가 쌓인 창고가 되었고 가끔 물건을 찾으러 들어갈 때마다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아직도 어머니와 함께 자고 있으며 어머니가 제 방 쪽으로 몸을 두고 안고 주무십니다. 음의 기운이나 양의 기운이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존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방을 등지고 컴퓨터를 할 때도 찬 기운이 느껴집니다. 6번째 이야기, 행운을 팝니다. 형민은 다리 난간에 기대고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다리 아래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중얼거리는데 문득 가을 밤의 싸늘한 강바람이 형민의 등줄기를 파고 들어왔습니다. 형민은 한참 동안 강물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리 난간 위로 발을 올려놓더니 강속으로 뛰어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형민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요새는 날씨가 쌀쌀해서 물이 꽤 찰 텐데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검은 바바리에 까만 색안경과 검은 중절모를 쓴 어떤 사람이 까만 가방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난 어차피 죽으려고 했던 몸. 물이 차든 뜨겁든 그리고 설사 내가 말린다고 해도 듣지도 않을 뿐더러 말리진 않아요.
다만 제 얘기나 듣고 형민은 말리지 않는다는 그의 심드렁한 말에 다소 허탈한 생각이 들어 난간에서 내려와 검은 바바리에게 말했습니다. 웃긴 사람이네. 사람이 자살을 한다는데 죽는 건 좋은데 왜 자살을 하려고 하시는지 대뜸 물어보는 질문에 형민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어이가 없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죽는 건 좋더라. 별난 사람이네. 나야 죽을 이유가 충분하죠. 어떤 형민은 얼굴에 전혀 감정이 섞이지 않은 무표정한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며 얘기했습니다. 다니던 회사는 부도가 나서 잘리고 좋아하던 애인은 다른 놈이랑 눈 맞아 달아나고 살던 집은 월세를 못 내 쫓겨나고 더구나 나는 천에 고아해 친구들도 나를 멀리하고 나 같아도 자살하겠구만. 그 정도면 검은 바바리의 말에 형민이 냅다 소리치듯 대답했습니다. 아니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위로는 못할 망정 어서 죽으라고. 검은 바바리는 시익 웃으며 명함을 한 장 건네줬습니다. 읽거나 보시죠. 형민은 엉겁결에 검은 바바리가 건네준 명함을 읽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당사의 사용 정책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말해줘. 고객 여러분이 원하는 행운을 뭐든지 팝니다. 제2지역 담당자 올림. 고객의 만족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행운 클럽. 이게 무슨 소리야? 행운을 팔다니. 형민이 의아해하며 묻자 검은 바바리가 미소를 띄우며 대답했습니다. 말 그대로 손님에게 행운을 판다는 거죠. 저는 행운을 파는 이 지역 담당 외판원이고요. 검은 바바리는 고개를 한번 흔들더니 말했습니다. 저희 회사에 철칙이 있습니다. 고객이 의심하면 절대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그럼 하던 일 계속하시지요. 강물이 워낙 차서 익사보다는 동사가 될 것 같습니다만. 형민은 말을 마치자마자 냉정히 돌아서는 검은 바바리를 다급히 불러세웠습니다. 검은 바바리는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믿져야 본전이니 어떻게 하는 건데요? 검은 바바리는 까만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더니 형민에게 건네줬습니다. 저희 회사와의 계약은 간단합니다. 우선 그 계약서에 서명을 하시고 손님이 원하시는 행운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는 그 행운을 손님에게 파는 거죠. 형민은 의아스럽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판다면 제가 무엇으로 사는 건지. 물론 행운을 돈을 받고 팔지는 않습니다. 먼저 손님이 원하시는 행운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저희 회사 쪽에서 시키는 대로 손님이 하시면 되니까요. 그 서류를 읽어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검은 바바리가 건네준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당사는 순수한 행운을 공급하는 회사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만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손님이 원하시는 행운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하루 안에 그 행운을 이루어드립니다. 손님의 행운이 이루어지는 즉시 저희 회사 직원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행운의 대가를 지불할 방법에 대해 연락을 드립니다. 손님은 연락을 받으신 후 일주일 안에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일 손님의 행운이 이루어지고서도 계약된 시일 내에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시에는 저희 회사에서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어떠한 제재를 가해도 손님은 항의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저희 행운 클럽과 계약하게 된 것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형민은 계약서를 몇 번이고 되풀이해 읽고 나서 검은 바바리에게 물었습니다. 내용이야 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운이 이루어지고 그 지불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 검은 바바리는 큰 소리로 웃더니 품속에서 핸드폰을 꺼내 형민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우선 이걸 받으시고 손님은 그 핸드폰으로 저에게 원하시는 행운을 연락하면 됩니다. 거기 물음표가 붙은 단추가 보이지요? 그걸 누르면 저와 직통으로 연결되고 그리고요. 원하시는 행운이 이루어지면 제가 확인 후 그 핸드폰으로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 행운에 알맞는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을. 손님이 그 대가를 지불하셨으면 제게 다시 연락을 바랍니다. 간혹 착오가 생기는 수가 있으니까요. 형민은 아직도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듯 눈망울만 굴리며 쳐다보았습니다. 검은 바바리는 볼펜을 건네주며 속삭이듯 얘기했습니다. 일단 계약서에 사인을 하세요. 저희와 거래를 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될 겁니다. 검은 바바리가 건네준 볼펜을 들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형민이 사인을 하고 서류를 건네주자 검은 바바리는 만족한 듯 가방에 서류를 집어넣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 회사를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며 계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 건도 못하나 했는데
형민은 검은 바바리가 천천히 사라지는 밤거리를 망연히 쳐다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형민은 검은 바바리가 주고 간 핸드폰을 들고 물음표를 눌렀습니다. 잠시 신호음이 길게 울리더니 아까 검은 바바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금 계약하신 손님이시군요. 원하시는 행운을 말씀하시지요. 헛기침을 두어 번 하다가 결심한 듯 더듬거렸습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좋습니다. 당사에 접수되었습니다. 검은 바바리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형민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핸드폰을 한참 동안 귀에 대고 있다가 허탈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장난하는 건가? 그러나 장난치고는 좀 치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의 서류에 어쨌든 하루만 기다려보자. 복권만 당첨되면 자살할 이유도 없으니까. 형민이 중얼거리며 담배를 꺼내 물고 희미한 달빛을 받으며 다리를 건너는데 발끝에 뭐가 툭 하고 채였습니다. 이게 뭐지? 허리를 굽혀 바라보니 갈색 지갑이 놓여 있었습니다. 형민은 무심코 지갑을 주워들어 뒤적거렸습니다. 누가 흘렸나 보네. 이게 뭐야? 즉석 복권이. 형민은 문득 조금 전 전화 내용이 생각나 서둘러 복권을 꺼내 동전으로 긁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4천만 원짜리가 3장. 놀람과 기쁨에 말이 막혀 어쩔 줄 몰라 하는데 형민의 주머니 속에 있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형민은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아, 저입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행운을 잡으셨죠? 이번 것은 첫 거래니만큼 제가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해드리지요. 하지만 다음부터는 제가 말씀드리는 대가를 꼭 지불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도 일방적으로 검은 바바리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형민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손에 있는 당첨된 복권을 보고는 머리를 한번 흔들고 활짝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어쩐 일인지는 몰라도 이제부터 인생이 활짝 핀 거다. 필요할 때마다 전화를 걸면 행운이 이루어질 테니. 그 이후로 형민은 생각이 날 때마다 검은 바바리에게 핸드폰을 걸렀습니다. 자질구레한 것에서부터 명예, 권력을 얻을 수 있는 일에까지. 물론 그때마다 원하는 행운은 하루도 되지 않아 꼬박꼬박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행운이 이루어지면 어김없이 검은 바바리가 그 행운의 대가를 원했는데 그 대가라는 것이 언뜻 보기에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떨 때는 어느 건물 신축 공사장에 쇠파이프를 몇 개 뽑으라던가 주유소 쓰레기통에 담배꽁초를 버리라던가 하는. 그러나 꼭 그 대가를 치룬 다음 날은 형민이 한 일로 인해 커다란 사건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무심코 뽑은 쇠파이프로 인해 새 건물이 무너져 무수한 사람이 깔려 죽었다던가 주유소에서 엄청난 화재로 인해 여러 명의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불에 타 죽었다던가 하는. 하지만 형민은 그리 양심에 가책이 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온 행운들이 그런 엄청난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기에 충분했으니까. 결국 수많은 행운으로 주체할 수 없이 행복하게 된 형민은 급기야 훌륭한 집안의 아름다운 아가씨를 원했고 그 행운이 이루어져 미스코리아 대회에 나갈 만큼 멋진 외모를 가진 윤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만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결혼 얘기가 나올 만큼 급속도로 사랑하게 된 건 물론이었습니다. 형민은 오늘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진으로 뽑힌 윤미의 집으로 축하 꽃다발을 가지고 갔습니다. 윤미는 배시시 웃으며 형민에게 말했습니다. 운이 좋아 그런 거지. 오늘이 며칠째지? 너와 만난 지. 윤미는 이상하다는 듯 형민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벽에 걸려있는 달력을 쳐다보았습니다. 딱 8일째네. 저번 주 토요일에 만났으니. 형민은 갑자기 맥이 탁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미와 만난 행운의 대가를 아직 지불하지 않았는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니. 윤미는 형민의 안색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가까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형민 오빠, 갑자기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냐, 그나저나 우리 죽배주나 들자. 윤미가 술을 가지러 간 사이 형민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뭐 별일 있겠어? 겨우 하루 지났다고. 이젠 행운을 얻으려고 전화하는 짓을 그만두어야겠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으니. 윤미가 와인을 잔에 가득 따라와 형민에게 내밀었습니다. 형민 오빠, 우리 자축하자. 둘은 건배를 하고 와인을 쭉 들이켰습니다. 형민은 잔을 내려놓으며 윤미의 볼에 가볍게 키스를 하였습니다. 난 아직도 내게 연달아 오는 행운이 믿기지 않아. 돈도 명예도 얻을 만큼 얻었고 게다가 미스코리아 부인까지 얻게 됐으니. 윤미 알아? 한때는 내가 너무 어려워서 자살까지 생각했었던 거. 윤미는 싱긋이 웃더니 형민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랬구나.
그 소원이 오늘 이루어지겠네. 죽고 싶다는. 형민은 윤미의 말에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윤미의 표정이 싸늘해지더니 형민의 어깨를 두어 번 툭툭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해. 아까 오빠가 마신 와인잔의 독약을. 그렇게 고통스럽진 않을 거야. 치사량의 10배나 탔으니 금방 약효가 퍼질 거고. 형민은 그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져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형민이 입에서 쉴 새 없이 부은 피가 울컥울컥 흘러나왔습니다. 윤미는 말을 다 끝맺지 못하고 썩은 나무 등거리처럼 바닥에 털썩 쓰러져 죽어버린 형민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바닥에 깔린 양탄자는 형민의 입에서 흘러나온 검붉은 피로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형민의 숨이 완전히 끊긴 것을 확인한 윤미는 묘한 웃음을 웃으며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고는 물음표 단추를 눌렀습니다. 행운 클럽이죠. 제2구역 담당자님. 오늘 제가 바라던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진으로 뽑히는 행운을 이루었고요. 말씀하신 그 행운의 대가는 방금 지불했습니다. 다음에 또 행운이 필요하면 연락드릴게요. 7번째 이야기, 동생과 겪었던 일. 제 동생은 가위에 자주 눌리는 편입니다. 특히 초등학생 때 자주 눌렸는데 저는 지금까지 가위에 눌린 적이 2번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일단 저희 집의 내부를 소개하자면 현관으로 들어왔을 때 보면 오른쪽은 제 동생 방입니다. 동생 방의 바로 맞은편은 제 방이고요. 그 앞은 부엌이며 또 그 앞은 거실입니다. 거실의 옆은 안방이고 화장실은 안방 옆에 있습니다. 제 동생 방이 제일 좁은데 초등학생임에도 자기 방에서 자는 것을 즐기는 이상한 놈이었습니다. 저도 초등학생이었는데 거실에서 잤었습니다. 제가 그때 겁이 좀 많았습니다. 밤 11시쯤에 엄마와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생이 걸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냥 깼나 싶었는데 초점 풀린 눈으로 식탁 주위를 빙글빙글 돌더라고요. 저희 집 식탁에는 의자가 없어서 그냥 앉아서 먹는데 좀 큽니다. 그 주위를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엄마, 엄마 하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왜 그러냐 하면서 잡았는데 갑자기 엄마를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때 여름이라 동생과 저는 팬티만 입고 잤는데 그대로 밖에 튀어나갔습니다. 엄마는 잠옷 차림으로 저도 옷 대충 입고 따라 나갔습니다. 근데 저희 아파트 바로 앞에 슈퍼가 있는데 거기에 작은 오락기가 있었습니다. 팬티만 입은 채로 앉아서 꺼져 있는 오락기를 만지고 있더군요. 초점 풀린 눈으로. 무섭더라고요. 나중에 동생에게 물어보니 얼굴에 큰 흉터가 있는 할아버지가 칼을 들고 쫓아왔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 2년 동안 그런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은 일입니다. 몇 년 동안 가위에 한 번도 눌리지 않았던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어금니 신경치료를 받고 잠이 들었습니다. 잇몸살이 났다는데 저는 그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있었는데 뭔가 답답하길래 눈을 떠보니 캄캄한 가운데 하얀색의 무엇인가가 반짝거리더군요. 귓속에서는 쉬익쉬익거리는 이상한 소리까지 나고 손오공이 슈퍼사이아인이 되면 나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얀색에서 무엇인가 또 반짝거리더니 내 눈앞에 오더군요. 그것은 눈이었죠. 정확하게 봤습니다. 충혈된 눈과 검은 동공. 그대로 기절했습니다. 저 솔직히 그때 귀신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예쁜 귀신이면 뭐 딱지를 한번 떼볼까 하면서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실화입니다. 이건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사람이 2명이 투신 자살했습니다. 저희 집은 8층입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2개인데 하나는 짝수층, 하나는 홀수층입니다. 저는 당연히 짝수층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홀수층이 갑자기 10층에서 멈추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까지 와서 창문 밖으로 침을 탁 뱉었는데 앞으로 무엇인가가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컸는데 처음에는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그때가 밤 9시쯤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보니 홀수층이 아직 10층에 있더군요. 다음날 학교에서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하더군요. 제 친구가 그 집 5층에 살았는데 새벽에 학교 가려고 나오다가 시체를 봤다고 합니다. 떨어진 곳은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창문이었습니다. 친구의 목격담을 들으면 아파트 입구 계단에 머리가 찍혀서 얼굴이 일그러졌다고 합니다.